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저질러지는 몹쓸 일들을 꼽으라면 전 지금 제 그 블로그에 한국 사회의 뉴스들을 악과 관련된 것들만 모으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정말 이제 지겹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졌습니다. 왜 이 정도의 그 악행들이 뭐 끊임없이 대량 생산이 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이 미래로 가 있어야 될 겁니다. 현재가 이 정도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분명히 교육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은 현재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별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죠. 이런 주장이 나오는 사회는 결국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살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삶의 본질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곧 붕괴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아주 힘든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 먼저 마음을 좀 달래고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일단 대범한 자세를 갖추시면서 악도 삶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악행에 당하면 그 아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악행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평안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악이란 말을 이제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악이란 말을 써왔는데, 악이란 말이 갖고 있는 많은 한계들이 있어서 좀 더 세분하고 세분화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제가 오랫동안 찾아왔는데, 그 결과로 몹쓸이라는 말을 찾았고, 그걸 말놀이를 통해서 명사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몹쓸이라는 관형사는 있는데 몹쓰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동사가 없는 말은 반쪽짜리 말입니다. 명사가 없는 말 또한 그렇죠. 그래서 동사와 명사를 좀 만들어주자. 몹쓸이라는 관형사에 몹쓰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추상명사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중간태라는 그 추상명사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너무 낯설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몹쓸이라는 말 자체를 명사로 좀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그 운동에 가면은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제 축제를 하실 텐데, 운동에 가면은 꼭 하는 게 있죠. 파이팅! 요즘 파이팅도 안 하고 파팅! 줄여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한국적인 구호가 됐습니다. 파이팅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네, 뭐 let's go, go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가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승리를 향해 간다는 거죠. 우리는 방향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파이팅이라는 말을 뭐라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백기환 선생님은 아리아리라는 말로 좀 바꿨습니다. 아리아리. 근데 이게 아리랑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 좀 아리랑의 어원은 100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아리랑의 어원을 하나 추측을 했습니다.
아리라는 것은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떠나간 님이 그리워서 또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랑이라는 거는 이제 발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고 쓰리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운율을 좀 넣으니까 아리랑 쓰리랑, 알랑까 몰랑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말을 만들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그 운율을 맞춰서 썼다고 봅니다. 뭐 이게 뭐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랑은 이제 님이라고 봐서 아름다운 님. 그러면 아름다운 님하고 쓰리랑은 뭐죠,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그 쓰리랑은 그냥 아리랑의 그 운율을 맞춘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궁색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의 정서. 그러니까 아프고 쓰린 거죠. 헤어짐, 이별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라리라는 말에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네. 아라리가 났다. 그럼 아라리라는 명사 형태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라리라는 이 명사 형태는 우리말 화자들은,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중간태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는 중간태라는 게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다. 그럼 아름답다는 형용사죠. 형용사로서의 아름답다는 꽃의 속성, 꽃에 딸린 겁니다. 근데 꽃은 빨갛다와 꽃은 아름답다의 차이가 있어요. 빨강은 꽃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아름답다는 꽃 자체가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네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꽃 자체에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걸까요? 또는 꽃 자체와 우리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일까요? 네, 합작품. 하품하려고 한 건 아니죠. 네, 합했습니다. 네. 이게 중간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주관적인 것도 아닌 이 둘이 만나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특징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꽃에도 사람에도 사물에도 사건에도 모든 곳에 반복이 됩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잘 보면은 그냥 동명사 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중간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어서 우리가 추상명사, 예를 들어서 뭐 뷰리 이런 추상명사가 우리말에는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한자를 빌어서 아름다울 성, 미성, 아름다울 성 이렇게 성자를 붙이게 되죠. 됨됨이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로는 그런 중간태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이제 그 파이팅 가지고 해볼 테니까 뭐라고 응원할까요? 수민 씨 뭐라고 응원할까요? 파이팅 대신에 아리아리. 좋았어. 아리아리. 또 만들어 보세요. 옆으로 갈까? 생각나는 분? 안 해봤어요? 뭐라고 해요? 힘내. 힘내. 좋습니다. 힘내. 힘내. 하나 더. 아자. 아니 힘내 뒤에 하나 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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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명령형이네. 그지? 너 힘내라. 나는 힘 안 낼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명령형이니까. 그럼 또 다른 거. 힘내자. 그럼 나는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같이 힘내자. 그죠? 힘내자. 또 힘내요. 아, 이거 약해. 누가 뛰시는 분이 이제 할머니신가 보지 뭐. 힘내요. 또 뭐 일단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힘내라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네. 힘내라. 명령형인데 우리가 보통 동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로 빠져드니까 제쳐두고 힘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리.
그러면 힘내라는 상대에게 하는 말이고요. 힘내자 그럼 우리 둘이 하는 것이고, 힘내리 그러면은 저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할 것이다. 미래형이죠. 싸우리. 내가 서울 가면 그때 너를 찾아보리. 되죠? 그죠? 이렇게 미래형인데, 미래형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뭐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리. 조건문이죠. 미래는 다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태형으로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움 대신 아름다우리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우리를 명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 거야. 이거에 명사로 이해가 되는 순간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 텐데, 아마 먼 미래에는 이런 우리말에 이런 형태가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몹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몹쓰리는 그냥 명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성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몹쓸이라는 낱말이 이게 제 PPT 버전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훈민정음식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그림으로 저장을 해볼까 하다 그냥 가져왔는데, 있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쌍시옷인 경우도 있고 비옵시옷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발음은 몹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몹들, 뜨 똑같이 발음이 돼서 몹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노라는 의미로 이해됐는데, 노라는 건 뭐냐면 둔한 말 있잖아요. 둔한 말.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뭐 수레를 끌게 되면은 꼭 어딘가 빠뜨리는 말이 있어요. 멍청한 말, 굼뜨고 둔하고. 말이나 소도요, 머리 나쁜 소가 있어요. 머리 좋은 소가 있고 머리 나쁜 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노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몹쓸노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둔하거나 느리거나 무딘 거, 칼의 경우에 이제 안 드는 거죠. 기본적인 건 뭐냐면 못 쓰게 되는 것이 몹쓸입니다. 어떤 것이 본래 모습이 있는데 본래 기능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몹쓸이다. 두 가지 낱말을 이제 아주 핵심 낱말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몹쓸이. 저지레라는 낱말도 뭐 옆에 써두시면 좋겠네요. 저지레, 어이입니다. 저지레. 저지르다를 명사형으로 만든 것이죠. 저지레. 저질러진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저지레 하면은 저지름과 저지른 것과 저지르는 사람, 이 전체가 한꺼번에 말해지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무슨 성, 막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을 막 우기고 있는데, 몹쓸이도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싸우리 그러면은 나, 너, 상대편 뭐 게임 해가지고 이 전체를 한꺼번에 얽어맨 상태에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몹쓸이. 몹쓸이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목부터 챙긴다는 겁니다. 순자의 개념이죠.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칸트, 전통 형이상학에서 칸트든 또는 순자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악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동기주의였습니다. 탐욕. 그러니까 이 탐욕의 의미를 자기 목부터 챙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어려운 문제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다. 악일까요?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가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 정당방위하고 비슷한데 정당방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악인을 처단했다.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좀 좁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 목부터 챙기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을 두고 누군가의 것 또는 그 밖에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누구의 것일까요? 인류의 것이죠. 한국 사람만의 것은 아닙니다. 저 경복궁이라는 것이 한국 땅에 있지만은, 서울에 있지만은 한국 사람만의 것은 아니고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경복궁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짓을 했습니다. 경복궁을 허물고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했잖아요. 이런 남의 문화재, 어떤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훔쳐가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이 몹쓸 짓에 해당된다.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본디 고스란히 간직해 두어야 하는 어떤 소중한 것, 그것을 무순다면 그것을 모두 우리는 몹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주 쉬워졌네, 그죠? 저지름과 당함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전통 형이상학이 주장했던 동기주의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무슴이라는 것이 바로 몹쓸이의 근본 성격인데, 무너뜨리고 부순다라는 말을 한꺼번에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사전에 나오는 말이야. 사전 찾아보시면 무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걸 명사화한 거죠. 그러면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술이 하니까 발음이 좀 그래. 우리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뒷일 봐주는 사람은 무술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무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슴은 핵심이 뭐냐면 어떤 것에 본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지키려고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음, 그 소중함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게 무수는 것, 이것이 바로 몹쓸이다. 쉬워졌네요, 그죠? 하지만 아주 어려운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본디 모습이 뭘까요? 본디 모습을 누가 정하죠? 본디 모습 같은 게 정말 있나요? 이런 거 어려워졌네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이게 본디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60대 말년에 가야 본디 모습인가요? 사람의 본디 모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는 난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테고, 그 모습을 무너뜨리거나 부순다면은 그것을 몹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무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정한 악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부분적으로 몹쓸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몹쓸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좀 더 세분화된 악의 개념들을 갖게 됐습니다. 몹쓸 것, 예를 들어서 썩은 동아줄, 몹쓸 짓, 도둑질, 몹쓸 일, 뭐 무슨 일, 저지른 일, 뭐 이런 악사라고 하는 것들이죠. 몹쓸 일들이 있고, 몹쓸 마음도 있겠네요. 악심. 그래서 기존에 정의 내렸던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악의 문제를 해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줬던, 또는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은 또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해서 이제 재난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하나의 사건 속에 이런 몹쓸 짓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에는 크게 사고로서의 재난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고, 뭐 이거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겠죠. 인재로서의 재난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인 경우에 우리는 특히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뭐 고통의 뭐 크기야 똑같겠지만은 인재인 경우에는 훨씬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재의 핵심은 누군가 그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거죠. 맡은 일을 제대로 한다면 보통은 그 인재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참사들은 다 인재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재난 속 악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반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해자라고 말하는 또는 자신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것을 하나의 사고로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악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아유, 좀 바빠요. 바쁘죠, 뭐 다. 한국 사회 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고백이나 반성이 없이 끊임없이 어딘가에로 책임을 떠넘기고 발뺌하고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서로 양심에 대해서 양심 지우기를 합니다. 이상호 PD는 양심의 부력이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양심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 침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다큐는 뭐 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로 주나? 이걸 어떻게 지워요? 그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72시간인 겁니다. 엔터? 죽었으니 이후에 아니 책임에 대해 할 없다. 무슨 뭐 위험물질을 실은 게 아니냐, 또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생존자들이 무슨 어떻게 지내? 문자로 보고 가졌다는 들으셨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알게 되면 전파를 하는 게 도리일 텐데 말씀으로만 책임진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용태를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남 구조 및 선박 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다이빙배를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인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유속, 예, 그 다음에 시계. 그래서 이제 유속인데 일단은 시계야 눈을 감고 더듬어서 들어가서 하면 돼요. 예, 근데 이 유속인데 선체 옆에 붙어있는 출입구까지 그 내려가는데 일종의 물속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게 비교가 돼요. 그런 기술이 있죠. 있습니까? 네, 또 그것도 실제로 활용되는 바가 활용이 있습니까? 됐죠. 네, 벨에 들어가면 공기 공간입니다. 여기는 조류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대요. 예,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혹시 가시면 안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는 고발리피 이상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해경에서 요청을 받고 오신 거죠? 아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어떤 장비죠? 다이빙벨이죠, 다이빙벨. 구조당국. 자, 지금 이 계속 초기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골든타임 동안 해경은 한 명도 구조를 못했습니다. 배가 침몰을 했죠. 그러면 이제 뱃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야겠죠. 어떻게 구해낼까요? 저런 장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그걸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사람을 구하겠다. 근데 해경이 물러나라고 계속 구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럼 다 죽은 거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는 아니에요. 그죠? 뭐 무수히 많은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큰 배들은 아무리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3도 이내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급회전을 하려면은 멈추든지 천천히 방향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근데 15도 이상이 2초 이내에 이루어졌다면은 정상적인 경우일 수는 없는 겁니다. 좌초된 지점도 문제고, 뭐 궤적을 항로를 해경이 지운 그것도 엄청난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거꾸로 모든 사건들을 은폐하고 또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답답한 면이 있는 건데요. 아이고. 제가 잠깐 그때 말씀받은 진짜로 생각해?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들은 이 장비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짓은 없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안 낳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알파의 이종인 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들 목숨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거긴 25년 된 업체입니다. 훨씬 많은 전문 업체입니다. 그분들 돈 한 푼도 안 받고 1억 5천 들어가 자기들이 왔습니다. 그분들도 경험이 없어서 쫓아내셨습니까? 이제 들어가려면 그 위에 빠지가 있어야 됩니다. 빠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 다시 또 빠지를 설치를 하고 장비를 이렇게 다시 건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수십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배가 140m입니다. 바지 여러 개 띄울 수 있다고 다 갖췄습니다. 더구나 4개 앵커를 박습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백경 씨 밝힌 것은 앵커끼리 마찰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돼야 끊어진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하다 끊어진 것도 없었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끊어내는 거죠! 자, 그걸 당장이라도 모셔서 바로 옆에다 박아놓고 일을 시켜도 부족할 판에 어제 9시부터 자, 핵심이 이런 거였습니다. 구조하러 온 사람들 충분한 능력이 있고 시간을 갖춰서 다투어서 왔는데 해경이 구조를 못하게 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 개인 생활을 하는데 전화를 해갖고 빨리 오세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또 다르더라고 분위기가. 조금 또 아차 싶어서 이제 자작하고 오늘 같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날씨대로 일단 쇼츠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지금은 새벽 4시 잘 모르시겠지만 저렇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대기시켜 놓고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전화 연락 받고 왔는데 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엉터리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쫓아내고 정보는 다 차단하고 누가 항의하면 엉터리 설명만 하고 있고 골든타임 다 지나간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걸 이제 계속 이상호 기자가 추적하고 있죠. 51분. 그러니까 새벽 3시 20분에 다이빙 밴이 투하가 됐으니까요.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작업은 당초 중앙부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 복도를 통해서 과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2, 30명의 실종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KBS, MBC, SBS 이런 종류의 설명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취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자가 없고 상황실에서 브리핑하면 그걸 받아 적어서 보도하는 엉터리 기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한국의 뭐 나중에는 세월호 문제 좀 그만 얘기하자 이런 뭐 우리 그 있죠 왜 그 무슨 이상한 네. 얘기하면 다 아시죠 그죠? 그런 인터넷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뭔가 정보가 흘러나오면 그걸 언론이 받아 적어요 또.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세월호 문제는 저도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또 유가족 대표하고도 또 친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 방송을 잠깐 보겠습니다. 続いてはセオル号沈没事故です。今年4月韓国で起きた悲惨な事故、乗員乗客476人、そのうち294人の方が亡くなるという大惨事でした。こちら船には青で記しています。修学旅行中の325人の高校生たちが乗っていました。 네, 단원고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왜 화물선에 저렇게 많은 학생들을 태웠을까요? 이걸 의문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ダウン高校のある教室です。机に花が手向けられています。実はこのクラスの生徒全員が命を落と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今回奇跡的に助かった高校生3人が港が濃い霧に包まれ白くもやっている 지금 이 NHK의 방송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추후에 현장 사진과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 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재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하면은 왜 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탔는가, 그리고 초기에 왜 구조를 못했을까, 요 두 부분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태웠을까요? 우리 기자의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구조를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계속 거듭되는 재난이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이게 정확히 분석이 되면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막을 길이 생겨납니다. 근데 원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원인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뭐 이런 논의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만 넘어가는 겁니다. 아기, 몹쓸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가습기 살균제, 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 기업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사건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안 했어요.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미 벌어진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재발 방지가 우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몹쓸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몹쓸 짓이, 몹쓸 일이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얽혀 있는 구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누가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심지어는 김지현 선생이라고 왜 그 한 분 있었죠? 왜 승무원이었던가 선생님이셨던가 이렇게 자기 그 구명보트 내주면서 학생들한테 빨리 탈출하라고 이제 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승무원이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 김지영인가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NHK에서는 히어로, 영웅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야죠. 저는 그것도 아주 답답했어요.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갑판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송이 나온 거죠, 그죠? 선실에 그대로 있으라. 근데 이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판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몹쓸이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전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요? 배가 침몰할 때는 갑판으로 나와야 한다는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배에 태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몹쓸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고 학생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했어야 될 몫이지만은 결국 그렇게 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모든 곳에서 악의 불감증 이런 것을 이제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아슬아슬하네요, 저도. 저도 이제 가습기를 썼는데 살균제를 넣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뭐 날마다 닦으면 되지. 우리 애들이 그 쓰는 건데 뭐 열심히 닦아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쓰면 되지. 그 무슨 뭐 살균제로 왜 넣냐. 결국 살균제는 살균제다.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하고 열심히 닦고 말리고 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할 줄은 저도 몰랐고 안 쓴 게 뭐 천우신조죠. 하지만 썼더라면은 저도 이 피해자 명단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은 완전 송두리째 무너졌겠죠.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에요. 돌이켜보면은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린 안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물질, 먹거리,
화학 제품들 등등 건물,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될까요? 결국 정부가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부가 바로 이 살균제 문제에서 가해자에 가까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다양한 규정들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자, 그러면 누가 문책을 시도할 때 그 사람들은 은폐를 하겠네요. 그럼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또 원인 조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문책을 하고 엄벌에 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사건 똑같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원인을 은폐합니다. 3번, 4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윤리경영이라는 거죠.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리경영이라는 건 투명성을 말하는 거야. CEO들이 자신들이 돈벌이 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의 기업 실태, 우리가 지금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나 이런 NGO들이 충분히 그 회사의 건전성과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자료를 공개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윤리경영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돈을 내가지고 뭐 어디 좋은 일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옥시가 그걸 못했어요. 은폐를 했고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기업의 이런 비윤리적 경영 때문에, 불투명한 경영 때문에 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났고 전체 피해자는 1,500명 이상이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할 텐데 균이라는 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가지고 쓴 소설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과연 이 현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이 아플 겁니다. 아프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가해자들은 떳떳하고 또 정부기관, 국회의원 뭐 이런 데는 막 떵떵거리고 모른 척하고 발뺌하고 이 책에서는 뇌물을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갑자기 약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사과를 요구받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서를 쓰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사회적인 위로 또는 사죄 한마디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을 살아온 거죠. 이런 것을 대변해주는 30대 초반의 작가입니다. 또 이 사람 자신이 눈이 좀 5급 시각 장애인,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품 정도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저도 뭐 이 문제 잘 몰랐었는데 이런 거죠. 무관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몰리는 거야. 떠들어도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고 시민단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문제가 지금껏 10년, 15년 이렇게 지속되어 온 거죠.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거죠. 자, 그럼 한번 또 다큐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없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건강하게 잘 크던 아이인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5월 17일 방송분입니다.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는 어떻게 시장에 출시됐고 살균제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왜 17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시사기획 창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조금 다르게 이런 살균제의 위험을 원리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다큐를 찍었습니다. 폐가 이제 굳어지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성준이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목을 뚫어 억지로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원인이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오른쪽 폐는 세피로 가습기 살균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47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건데요. 정부가 분명히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위해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 피해 구제를 어디다 신청하게 되나요? 일단 정부에게 이제 원인 분석을 이제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정부가 한 답변이 그거는 민사소송감이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안전 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도 정부의 의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민사소송으로 개개인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가요?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정부가 뇌물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담당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실험에서 실험주에 지나치게 많은 살균제를 흡입시켰고 곰팡이처럼 실제 생활에 존재하는 다른 위험 인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거는 옥 씨가 의뢰한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 보고서입니다. 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김앤장의 개입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 연구기관에서 옥 씨가 의뢰한 이제 유해물질 조사의 처음에는 다 유해 판정을 내렸다가 뭐 거액을 받고 뭐 알려진 건 2억이지만은 알 수가 없겠네요. 거액을 받고 조작을 했다. 그 중간에 이제 이런 법무법인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결국 당시의 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휘하고 명령하지 않았겠는가? 그럼 그 사람은 왜 그 사실을 알고도 혹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를 했겠는가? 사장 자리에 연연했다 이런 겁니다. 판매 실적을 올려서 사장 자리를 이제 보존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큰 보고는 이렇게 줄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로 그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아무리 싸워본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문제에 집단적인 이런 피해 사례가 있을 때는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엄벌주의를 채택합니다. 우리 뭐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칩시다. 사무실에 대해서 수색영장이 딱 발부가 되면 종이 한 장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가면 10년형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증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 현장 조사 나가서 뭐 물증을 확보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드드라이브 망치로 다 깨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그 중요한 서류들 다 갖다 태우고 이러잖아요. 이게 과연 수사일까요?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걸까요? 신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관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악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원인을 밝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제도화하는 우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특검이 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작업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그 작업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서 많은 악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처벌이 되지 않으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도 정신이 없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4대강 대신에 이걸 넣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 우리 뭐 그 일머시기라는 거기에 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사실은 제가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빌미일 뿐이지 그들이 중심 세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삐뚤어진 인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특정한 뭐 사이트 하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삐뚤어진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인문학적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혐오 범죄니까 혐오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낱말이지만 오가 더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거죠. 멀리 하려고 하는 거고, 배척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또는 더 나아가면은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야겠네요. 반대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사랑이 줄어들고 미움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미움은 왜 생겨날까요? 미움은 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몫을 누가 뺏어간다는 거야. 내가 정당한 몫으로 가져야 할 것을 누군가 뺏어갔다는 겁니다. 빼앗겼다는 거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몫에 대한 이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초중고를 거치면서 경쟁이라는 것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약간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은 많은 남자들은 자기의 몫을 여성한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도래하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자기 몫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부당하다고 느끼게 돼요. 혐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성이 출세하고 여성이 높은 지위에 앉게 되고 여성이 권력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몫을 뺏어간다고 하면 남성들을 싫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신체적인 힘이죠. 여성들은 남자를 혐오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남성을 제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악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쉽사리 여자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행동으로 쉽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여성을 좀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체적인 구조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은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이런 여성 혐오 범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혐오가 자란 이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백날 떠든다고 해서 이것이 막아지겠는가? 결국 교육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몫을 나누는 공정한 방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방식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데 우리가 좀 더 방향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그 허무맹랑한 허구적인 논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허무맹랑한 이런 논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논파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자들도 이제 이런 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걸 좀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으로부터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뒤처진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몫의 문제가 아니야. 삶의 의미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살인사건들, 거기에 대부분의 원인은 무시당했다입니다. 돈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많은 70% 정도는 그놈이 나를 무시했다. 이게 주로 살인의 동기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런 무시에 의해서 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느낌인데 머리를 흔들면서 수염을 없애고 있어. 2,500만 명의 선택 프린스볼 아직도 안 써보셨나요? 질레트. 어제 참 새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위치가, 그 사건이 발생한 위치가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강남역, 서울 강남역하고 9호선 신논선 사이에 술집이 많은 그런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거든요. 공용 화장실. 네, 공용 화장실. 네, 중간쯤부터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고 했는데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도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했었죠. 영상을 보시면 이제 범행 후에 여성이 올라오죠. 피해 여성이 올라옵니다. 이후에 신고가 된 겁니다. 이제 신고가 돼서 화장실로 사람들이 막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곧 이어 후속이 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죠. 예.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뭐 연인과 헤어지기만 해도 큰 충격인데 저렇게 남자친구를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예상치 못해 술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화장실 뜨는 여자친구가 팔을 찔린 모습을 봤으니 이게 무슨 일인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피해 여성이 실려 나가고 곧 이어서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죠. 그러면서 계단 밑에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까지 나오고. 네. 어떡하냐. 에이. 아니 이거 안에 있어 이게. 아 어렵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제 중에 제가 조금 구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딸이 둘이다 보니까 우리 딸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놈이 나쁜 놈이다. 야, 그 말 하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응? 혼자 가지 말고 남자친구 데리고 가면 되지. 뭐 등등. 자 분명히 이제 악의 경우에는 저지르는 놈도 문제인데 맞서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성폭행의 경우
이제 여성들이 강하게 저항을 할 경우 성폭행범들은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서도 정신적 피해는 쉽게 극복이 됩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적극적으로 구호를 이제 요청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강간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뭐 전 세계를 최근의 전쟁들만을 가지고 강간이 일어난 사례들을 쭉 이제 보도를 해줬는데, 그 인원이 가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누군지 분명해졌습니다. 남자들이야 죽을 수도 있네요, 전쟁하다 보면. 근데 어린아이들, 여성들, 이런 피해자들도 누구도 막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전쟁의 이 무법성, 면책성, 이 두 가지를 주된 강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쟁 그 원칙을 정하면 됩니다. 이제 상관이, 명령권자가 강간을 금지시키면 강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한국 전쟁 때 그 장군들이 강간을 금지했어요. 강간을 금지하면 강간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니까 강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든 전쟁일 때도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강간을 허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도록 국제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실제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 상황이었을지라도 강간한 병사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이 일어나는 데서는 통제가 벗어나면 악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인이 생겼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토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 의견을 듣고 한번 토론을 쓰진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논제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악이라는 것을 몹쓸이, 이렇게 몹쓸이라는 구조 또는 얼개로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몹쓸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는 것들, 이걸 몹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암도 몹쓸 것이죠. 몹쓸 암, 몹쓸 병. 이 몹쓸 병에 의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몹쓸 일이 됩니다. 또 심지어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시험에 떨어지는 건 객관적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한 사람의 미래를 망가뜨린다면 그건 역시 몹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험이라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악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몹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깨닫고 그것들이, 모든 일이 몹쓸 일이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저는 이제 그걸 슬기차게라는 말로 좀 쓰고 있는데요. 슬기차게 그것을 막고 또 선을 키워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걸 하지 않는 순간 곧바로 몹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몹쓸 일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 사이에, 방심하는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뭐 제 강의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주로 한번 논의를 하고 싶네요. 첫 번째는 이제 세월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습기. 또 뭐 저는 혐오 범죄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왜 악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의견을 좀 듣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세월호부터 해볼까요? 세월호의 경우에는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그 선장이 악당인가요? 이 부분부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분명히 선장은 몹쓸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임무를 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엉터리 명령을 내리고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밝히지 않고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고 있을 텐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몹쓸 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는 아마 씻을 수 없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보고요. 그 선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물론 이유는 다 있고, 그들의 입을 막은 어떤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또한 몹쓸 집단이 되겠죠.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목했던 선주들, 유병원 일가와 관련해서도 있고 등등, 과연 세월호를 우리가 이 사건을, 세월호의 이 참사를 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사고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밝혀주시면은 잠깐 토론을 좀, 전체 토론하기가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자, 우리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세월호에 대해서 할 말씀들이 많죠, 그죠? 혹시 세월호 이런 데모하고 그럴 때 나가보신 분 있으세요? 공부한, 있으세요? 네. 바쁘죠, 다들, 그죠? 네, 좋습니다.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이제, 뭐 가습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과를 받고 싶은 거야. 사과. 사과의 첫 번째 들어가야 할 요소는 바로 진실입니다. 이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이거를 밝히는 거, 이게 누구 잘못인지를 밝히는 거, 이거 사과의 첫 번째야. 제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누군가가 고백해 줬을 때, 그것이 사과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사과의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피해는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사과를 받으면요, 진정한 사과를 받으면 분명히 우리는 위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없이는요, 마음이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도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 있는 사람이 유가족에게 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죠. 사과가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사과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개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욕을 하고 있고, 자기 모순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해자들은
진실을 잘 밝힌 뒤에 적절한 피해 보상을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갖고 국민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의 정도가 극악무도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 악의 정도가 돌이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과의 정도에 따라서 악행 정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는다면 악행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2차, 3차 피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악에 동조하고 있는 동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악에 대해서 눈 감고 입 다문다면 그거는 우리가 악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2분 정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그냥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으세요? 우리 싸워라. 네? 네. 네. 지금요? 네. 부산 갖지 마시고. 네, 우리 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방금 교수님이 말한 그 악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면 악이 좀 더 이렇게 강도가 좀 더 낮아져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사과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악의 크기는 커져가면 가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 크기의 증가가 멈춘다? 그러니까 줄어들진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셋 다 확실히 악은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강남 혐오 살인 사건은 확실히 혐오라는 단어에 뭔가 악한 동기나 그 감정보다는 되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성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 그러니까 정말 혐오 자체를 그 악한 감정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저랑 생각이 좀 다르셨죠, 그죠? 사과를 하면은 악의 크기가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네, 한번 나와서. 네. 근데 본인은 누가 탁 때렸는데 사과하면은 좀 용서해주지 않나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른 게 좀 때려서 아프기만 하고 네. 뭐 5분 뒤면 그걸 잊거나 아픈 게 가라앉을 텐데 이런 큰 재난 사건은 그거랑 아니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너무 사소한 예를 들었네요. 저는 홍보광고학과 홍정윤입니다. 네. 먼저 우선 대답부터 하자면은 그 미국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이제 뭐 추모제를 했을 때 거기는 뭐 범인을 확실히 잡기도 했고 했지만 어떤 용서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 악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지러진 악의 크기는 뭐 변함이 없겠지만 그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피해자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이 사과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떠세요?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 사과를 하면 악의 크기가 줄어든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우리 법정에선 판사가 뉘우치면 형량을 줄여줘. 뉘우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고. 왜 그럴까요? 근데 악이랑 뉘우침이랑 죗값은 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몹쓸이라는 구조로 보면은 내가 하나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악도 구조라서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자수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몹쓸 정도가 이렇게 몹쓸 놈은 맞는데
그 몹쓸 짓의 그 몹쓸매 정도가 아까 몹쓸미라는 게 망가뜨리는 거, 무수는 거였잖아요. 조금 회복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의견을 그냥 고수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대답하고 그리고 제가 세월호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이익 집단, 그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은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있고, 또 국정원이나 유병원이 이제 개입되는데 그게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고 유병원이 자살이 맞는 건지 아닌지도 뭐 이제 그거는 다들 분분하게 마음속에 국민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책임이 회피가 되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제 저지름과 당함이라는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당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지른 사람이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명확한 악이죠. 저지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왜요? 없지 않기 때문에. 네.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밝히지 못했을 뿐이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여기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단원고 학생이나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이제 그 생겼을 때, 이제 언론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고의 가능성을 주로 얘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만약 사고로 판명이 된다면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세월호 문제는 제 생각이나 이런 게 너무 사고가 아니라는 게 제 안에 너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제를 드린 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뭐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항공 운항 중에 이제 정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저지름과 저지레가 아닌 그냥 그건 정말 불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세월호 문제 핵심은 누가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데 맞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냥 사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이걸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폐하거나 증명하거나 이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볼까? 너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생각이 똑같아 보니까.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런 안전 규칙을 잘 몰랐던 승객들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 아무 탓이 없나요? 생각이 같다고 하니까 되게 부담이 돼서 답변하기 좀 달라요. 네,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면 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그 탓이 그 승객들이라기보다 그 그러니까 배를 선박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허가를 해주는 집단에 의해서 그것이 규제로 만들어졌어야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최소한의 것으로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원론이고, 예를 들어 수학여행 자체는 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 자체는 악이 아니었다. 배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은 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선생님들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선생님들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못 지면 악인가요? 아닌가요? 악입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갈 때 얘야 배를 탈 때는 이러이러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가요? 저는 선생님들까지는 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솔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이제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는 이제 그 부분 이제 수학여행을 보내고 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죠. 우리 애가 수학여행을 강원도 어디로 오죽헌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통보를 해옵니다. 학교에서 어디로 간다고. 근데 뭐가 없었냐면은 그 관광회사 관광버스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광버스가 어디인지 알려달라. 선생님이 이제 이상하게 여기셔가지고 어쨌든 알려줬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전화만 있고 소개해주는 브로커야. 그러니까 실제 관광회사가 아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얘기해가지고 이 관광버스로 간다면 우리 아이는 보낼 수 없다. 어떻습니까? 부모 역할이라는 게 뭐죠? 아이가 그 정도 수준의 자기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라면 당연히 부모가 함께 고민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되는 거죠.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몹쓸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악을 접할 때는 악은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에게 이걸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람이 n분의 얼마 몫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n분의 어떤 몫들이 같이 작동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조타수 한 명이라도 제대로 양심을 발휘해서 그 순간에 제대로 자기 몫을 했다면 이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몹쓸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구조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악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또 맞서 싸울 힘도 의지도 없는 거 아닌가. 왜 그럴까요? 우리 그것만 여쭤보고 다른 분께 좀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질 못하죠? 악에 대해서 고찰할 만큼의 시간이 에이. 그러니까 사회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급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선조들이 내려왔던 지금 우리가 배웠던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문화에 맞게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때 그만큼 고찰할 만한 사람도 시간도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네, 아주 그 사려가 깊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우리 큰 어르신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국 사회에 어른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침을 알려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물근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씬 숭배 같은 거야. 우리 애만 괜찮으면 돼. 또는 우리만 괜찮으면 돼. 이웃집이야 뭐 상관없지. 이렇게 너무 좁게 우리 개념을 잡고 우리 아이 또는 우리 집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 마을 공동체도 붕괴화되고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에도 노트를 안 빌려준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애가 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어디 학원에 좀 가고 싶었는데 친한 친구한테 물어본 거야. 수민아, 너 어디 학원 다니? 그랬더니 그거 우리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말을 안 해줄까? 이유는 뭘까요? 내 친구가 나랑 같은 학원에 다니면은 얘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난 떨어지겠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속물이라고 하는 거야.
조그만 이익 하나 가지고 친구도 우정도 뭐 다 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는 이런 악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해졌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하지만 자기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토하죠. 남들은요, 그때 또 무덤덤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이, 이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연대해서 커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사회. 악은 점점점 크게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이것이 바로 지금보다도 한국 사회가 더 암울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른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요. 인문학적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선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전체의 문제이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악의 현상을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다 은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력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은폐할 수 있어요. 그 맞서 싸우는 게 바로 언론이죠. 근데 언론이 또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권력 지향적인, 성공 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물정만을 가지고 모든 걸 합리화하는 이기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인문학적인 정신의 승리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읽어가야 되겠죠. 한 분만 더 제가 한번, 혹시 처음엔 지목을 했는데 한 분 더 손 들고 나오시면 좋겠네요. 네, 나오세요. 우리 그 악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학생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마이크를 좀 써주시고. 아까 네. 악의 사과를 함으로써 악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도 그 아까 발표하신 분과 같이 악의 크기는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악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주로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 옥시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살인을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그 죽은 사람의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사람들이 받은 피해는 뭐 가까운 지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옥시가 사과를 함으로써 이 두 번째 사람들이 받은 피해는 감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사람들이 받은 피해, 죽음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크기는 줄어들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줄면은 줄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악의 크기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2차, 3차 피해자들이 받을 그 피해 정도가 줄어든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악이 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발전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악의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그 피해를 당한 그 세분화해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네. 지금 사투를 벌이는 사람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살아있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 네네. 그런 경우 사과하면은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약간 장래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는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해 그렇죠. 나가고 있고, 네. 그런 되돌이킬 수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차원에서는, 네.
크기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네,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과를 강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악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만 악의 크기가 줄어들고, 사과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향후 미래에 이러한 나름대로 재발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면, 그러니까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일어날 악도 막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분명히 악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다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론을 이제 구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현실적인 악에 대해서 좀 밀착해서 악을 느끼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없지 않겠는가.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몸이 죽는다고 죽는 걸까요? 오늘날의 죽음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셨나요? 거기서 고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죠. 죽음은 다 잊힌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죽음이 이제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죽음은 현대인에게는 그냥 잊히는 거예요. 기려지지 않는 겁니다. 장례식 날 끝나고 봉투 다 받고 딱 잊히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야. 땅에 묻히는 게 죽음이 아니야. 예전에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죽지 않았어요. 땅에 묻혀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와 더불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딱 묻히는 순간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잊혀버려요. 진정한 죽음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과연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죽음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저질러졌던 악행의 크기도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의 몫이다.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몹쓰리라는 것은 바로 그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우리와도 연동돼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일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악의 문제를 이렇게 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더 유연하게 악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것부터,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들까지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야지, 그냥 무조건 정부를 탓하고 욕한다고 해서 악이 막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악의 구조를 잘 파헤쳐 가면서 원인을 찾고, 또 우리의 할 일들을 찾고, 또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함께 일어났을 때 악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의가 제 결론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영화 한 편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간단하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악의 개념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남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악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